그런데 감이 올 때쯤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일대기를 말하는 게 맞나요? 하셔야 돼요. 본인만 괜찮으세요. 그게 궁금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 제가 약간 크레이지가 해가지고 막 그 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떤 목소리가 억눌려 왔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 장수정입니다. 오늘은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이렇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네.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딸세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애매한 언니들. 네. 그동안 라디오에 몇 번 나오셨고, 네. 팟캐스트로 나오셨는데, 유튜브는 저희가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저도 네. 보는 건 맘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네. 나오니까 네. 어색하네요. 긴장도 되고. 네. 네, 어쨌든 종종 이렇게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다른.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딱 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팟캐스트. 네, 잘 하신 거라고 믿고. 네, 저희가 이제 스몰 토크를 조금 해봤고요. 이걸 스몰 토크. 어쨌든 그 애매한 언니들 그동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딸세포 출판사 그리고 대표님 처음 보신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구술생애사 작가이고요. 딸로서 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라는 책을 이제 딸세포 출판사의 첫 책으로 내놓았어요. 이 책이죠. 예. 예. 이 책이 첫 책. 네, 이렇게 보라색 표지의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 표지가 이제 요새는 가끔 이 저 아니냐 이렇게 듣는데 저희 엄마가 저보다 젊었을 적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 표지를 보고 이제 아빠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이제 약간의 합성으로 예, 만든 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출판사를 좀 다니다가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최은숙 작가님의 구술생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실습 과제로 저희 엄마의 삶을 이제 연대기를 쭉 인터뷰하는 작업을 글로 모았어요. 글로 모았는데 제가 또 하던 일이 출판업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은 내가 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주지 않을 책이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어서 한번 책을 내보자. 그래서 예, 딸세포라는 출판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보통 이제 딸세포라고 하면은 뭐 어떤 뜻이냐 다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세포는 보통 이제 과학에서 기본값을 남성을 명사로 많이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맨이 다 기본인데 딸세포는 유일하게 이제 여성이 기본형인 명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포를 모세포라고 이 엥게로 하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새로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성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로 지은 책을 내놓으니까 여성주의 출판사 이름으로 딸세포를 가져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출판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딸세포 출판사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책들을 주로 펴내고 있습니다. 네. 딸세포 출판사 소개까지 해주셨고, 네. 처음 출판사 만드신 게 2018년? 네, 2018년에 사업자를 내고 이제 책을 내야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다가 2019년 5월에 첫 책을 내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마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라는 첫 책을 내시고 이제 딸세포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은하 대표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또 잘 보이게 뒤에다 놓고 네.
이 책도 좀 이따가 또 소개해 볼게요. 책은. 네. 오늘도 역시 비건 책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또 김은아 대표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스프 출판사에서 그러면 저 첫 책을 내고 또 그 두 번째 책이 저희가 보여드린 저 책인가요? 아니요. 그 중간에는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라는 책이 네네. 에세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에세이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세포에서 나온 책이 요 책입니다. 예.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예. 그렇죠. 예. 이 책도 구술사 책인 거죠, 이 책도.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가 이제 제가 엄마의 살아온 일대기를 갖다가 이제 다 구술로 녹취를 하고 풀어낸 책인데, 저 책을 읽고 나서 여성 독자분들이 나도 엄마의 좀 이야기를 기록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2019년에 저 책을 냈을 때는 아우, 저 힘든 걸 나만 하면 됐지 뭐하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을 이 고통을 같이 나눌까? 그래서 내가 뭐 여성주의의 뭐 이제 대가도 아니고 뭐 심리 상담을 갖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2024년에 이제 모르겠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한 갑자기.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그러면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딸들과 함께 한번 워크숍을 진행을 해볼까? 구술생에서. 그래서 워크숍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2025년에 편집을 해서 나온 책이 이제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입니다. 네. 이렇게 책, 이것도 구술사 책으로 네. 세 분의 작가님이 같이 하신 책이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저랑은 이제 다른 책, 대표님 운영하신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도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들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첫 책을 내고, 첫 책은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구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술 하신 거를 내고, 또 다른 분들이랑 해서 낸 과정이잖아요.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사실은 기획부터 다 하셔야 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좀 그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인지. 일단은 첫 책 낼 때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은 첫 책을 낼 때는 너무 약간 그 벼랑 끝에서 진짜 다이빙하는 마음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구술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네. 강의를 들으러 가신 거예요? 구술생회사 강의는 친구 따라서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백수인데 친구가 최은숙 작가님 강의가 이제 합정에서 열리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갔다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실습 반이 열렸길래 강의도 들었으니까 실습도 한번 들어보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여성 노동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뭐 책을 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끝까지 욕심 부려서 책을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제가 이제 편집 기술은 있어도 직접 제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사업으로서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저 딸세포 출판사는 정말 그 팝업 스토어 같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 책 한 권을 위해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낸 거였고, 근데 이제 책을 내려면은 이제 뭐 디자이너한테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인쇄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홍보비도 있고 이러니까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7,800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7,800을 드는데 이제 이거를 말아먹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그 약간 막 불안에 떨면서 텀블벅 펀딩을 열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텀블벅 펀딩을 열고 났는데 의외로 되게 그 여성 독자분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좀 리뷰도 타고 이래가지고 첫 번째 책은 무사히 잘 냈는데 그래도 그 다음 책을 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를 내고 나서 이제 약간 책을 혼자 사업체를 끌어가면서 어떻게 내는지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이 올 때쯤에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임신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일대기를 말하는 게 맞나요? 하셔야 돼요. 본인만 괜찮으세요. 그게 궁금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본인만 괜찮으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22년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 육아를 하다가 이제 24년쯤부터는 이제 좀 애 어린이집도 보내고 제가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출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이었는데 계속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첫 책을 내고 나서 그 다음 책 계획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정말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내고 싶은 이야기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막 기획은 너무 많은데 제가 되게 약간 느린 사람이고 또 겁도 많고 해가지고 출판사 치고는 진짜 2년에 한 권씩 책이 겨우겨우 나오고 있는. 아니 근데 뭐 네. 작은 출판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또 육아도 하시고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세 권의 책 그리고 또 다른 또 인프린트죠. 다른 또 출판사에서도 또 이렇게 프로젝트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새 3권 넘는 책을 또 출간하신 대표님으로 출판사 대표님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뭐 구술사를 하러 가셔서 책을 내시게 된 건데 친구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책까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이렇게 갔다 주변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 같은 이제 학교 선배인데 그 선배도 결국에는 구술사 책을 냈어요. 냈고 어쨌든 제가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저도 대학교 때도 뭐 이제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구술사 프로젝트였어요. 뭐,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뭐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합쳐서 이제 뭐 약간 뭐 리포트로 낸달지 이런 작업들 계속 했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내면 풍경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 안에서 좀 잘 맞물리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장치로 항상 구술사를 염두해 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특히 약간 집안에서의 존재, 굉장히 사적인 존재로만 그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사회의 영향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구술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술사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가 구술사를 하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에 하시다가 관심을 가지시다가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책까지 내시게 됐죠. 네. 그 첫 번째 책도 사실 엄마를 인터뷰를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또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에 관한 다큐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짧은 중편이었는데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영화제 그 당시 되게 오래돼서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뭐
공동체 상영 높게 하고 그랬던 걸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영상자료원에 가면 볼 수 네, 있나요? 볼 수 있어요. 네. 제목이 갑자기. 송여사님의 작업일지라고 저희 아. 엄마가 이제 그 퇴직금 투쟁을 하신 게 됐거든요. 퇴직금 투쟁이요? 네, 퇴직금을 안 줘, 투쟁이라기보다 아무튼 그 소송을 하신 거죠. 퇴직금을 안 줘가지고 그 회사랑 이제 소송을 하는 엄마와 그 친구들, 그 무리들의 얘기를 찍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몇 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2011년도? 2010년도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을 때. 제가 왜 지금 여쭤봤냐면 저희 엄마도 퇴직금을 못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그거를 책에 나오죠. 네, 근데 한참 뒤에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었는데 이 다큐를 알았더라면 제가 엄마와 함께 좀 투쟁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보면서 네. 그런 생각 좀 하긴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유명해지신 윤지영 변호사님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알고 있어서 그분께 이렇게 모셔가지고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물론 돈을 내고 했지만 거기도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공익법인에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겼었죠. 공생이라는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띄워드릴까요? 그때는 되게 감사했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엄마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다 네. 재밌고 뭐 그렇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 엄마 이야기가 결국에 남의 엄마 이야기랑도 이어져 있고 그게 약간 지역이나 시기나 어떤 이슈별로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뭔가 약간 저 멀리서 반짝이는 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남의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 거라고는 그쵸.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사실은 엄마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저희 이제 내적인 동기가 더 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엄마한테 구술사 작업을 제안했을 당시에 제가 엄마랑 오빠랑 셋이서 같이 이제 반지하 집에서 살다가 제가 그 전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일을 다 그만두시고 집에 혼자 계셨어요. 반지하 방에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는 되게 출세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가난하고 이혼해서 혼자 이렇게 남겨질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가끔 가서 이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인생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약간 죄책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한 걸 알고 있는데 좀 엄마가 자기 인생을 저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그리고 나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 약간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엄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엄마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온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한번 복기해 보면서 엄마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다. 약간 그런 계몽 가득한 의지로 시작을 엄마에게 했었어요. 이렇게 뭔가 그쵸. 네. 맞아요. 되게 저도 약간 그런 엄마의 뭔가 그거를 되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약간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나 내가 이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엄마가 마산에서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신 캐릭터로 나와요. 책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 과정을 보면 되게
에너지가 넘치신다고 저는 느꼈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네. 좀 약간 후회하는 그런 네. 상태였던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10대 때 마산 수출 자유지구에서 그 이제 일본계 기업에 다니셨는데 그때 뭐 노사협의회 막 대의원도 하고 뭐 이제 마산 공설 운동장에 뛰어나가다가 이제 뭐 경찰서에 막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이제 뭐 저 엄마 욕을 진짜 잘 안 하시는데 개떡 같은 남편 데리고 살아가고 공통점이야, 공통점. 이 모든 책의 공통점이고, 저도 미안하지만 아빠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이제 그 약간 성질이 불같고 이제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근데 돈 버는 것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직후에서부터 이제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는데 거기 바로 옆에 문간방에다가 이제 만화방을 차려서 이제 진짜 간단히 하나 이제 들쳐업고서는 만화방을 하시다가 고르고 나서 이제는 집을 사서 이제 하숙도 쳐서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다음에는 한복학원을 다녀서 이제 한복 기술을 배운 다음에 좀 일하다가 한복 가게를 차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계속 말아먹는 과정 중에 있어서 계속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엄마 그때마다 계속 그 근처에서 직장을 구해서 그 이제 생활비도 벌고 이제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제 시부모 돌봄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과정들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로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15살 때부터 60대에 이제 요양보호사로 은퇴하기까지의 그 40년 이상의 역사가 결국에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역사다. 그런데 엄마가 한 번도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이고 뭔가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렸지 하는 그런 떳떳함은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동연대기를 했다가 쭉 이제 적으면서 엄마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가장이었다. 이제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 편집한 책입니다. 그 혹시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이 책을 읽었을 땐 저는 쓰던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반응만 봐가지고 그 책을 내고 나서는 사실 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마가 계속 나는 책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학원비를 날릴 것이다. 그러면 나 실습을 못해서 그랬더니 엄마 마지못해서 구술 과정에 동의하셨고 책을 내기 직전까지도 이제 자기 인생이 보여줄 만한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이렇게 엄마랑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약간 혼란에 빠지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엄마랑도 이제 좀 싸우고 나니까 엄마가 더 약간 위축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책 제목대로 내가 니를 진짜 먹여 살렸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엄마가 얼마나 이제 정말 잘 해왔고 내가 그런 엄마한테 고맙고 그리고 이런 어머니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다. 엄마가 이 책을 내주면 다른 딸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거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책을 내게 됐는데 막상 이제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 일단 텀블벅 할 때부터 엄마가 뭐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은하야 사람들이 책을 또 샀다. 펀딩이 자꾸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셨고 그리고 나서 리뷰들을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막 뭐 엄마 살아온 거 너무 멋지대. 그리고 이 집도 엄마가 먹여 살렸고 저 집도 엄마가 먹여 살렸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최은숙 작가님이 초반에 이혼한 거는 너무 잘했지. 엄마한테 꼭 잘했다고 전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이혼한 거를 갖다 되게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그거를 한 1년 정도 쏟아붓고 나니까 나중에는 조금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 예, 선택이. 내가 이제 내 삶을 한번 껴안아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맞아요. 약간 채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구원자 콤플렉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보니까 엄마가 가진 이제 원초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엄마에 대한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영화를 찍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는 20대 때 찍었으니까 20대 후반에 촬영을 했고 이제 30대 초반에 편집을 했는데 정말 개떡같이 만들었거든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개떡같거든요. 어쨌든 되게 그 당시 기대작이었는데 개떡같아서 사람들이 실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내가 할 수 없고 저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이제 카메라가 특히 뭐 아무튼 뭐 글쓰기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이 촬영분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오히려 아니 엄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정리가 돼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 혹시 웰컴 투 엑스월드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감독님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웰컴 투 엑스월드. 웰컴 투 엑스월드라고 이제 엄마가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이거다. 이것도. 네. 한태희 감독. 맞아. 예, 웰컴 투 엑스월드라고 그 한예종 이제 졸업하시면서 한태희 감독님이 자기 엄마가 이제 시아버지 집에서 분가하기까지 과정을 찍은 다큐예요. 그런데 이제 감독도 이제 감독님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려. 열받아가지고. 뭔지 알겠어. 아니면 엄마가 뭔가 카메라를 치우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그게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카메라가 치워지거나 맞아. 촬영 거부 막 이렇게 되고 100% 이해. 근데 이제 최근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은 있고 저는 좀 그거를 갖다 곱씹을 시간이 있고 글은 편집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를 낸 이후에 너무 매끈하게 잘 만들어내서 그게 뭔가 약간 현실의 그 요철 같은 부분들을 잘 못 담아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개정판을 내는데 그때는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대화와 뭔가 약간 우리의 날성 그 지점들을 갖다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개정판에 한 30-40쪽 정도에 달하는 이제 구술생에서 추가본이랑 제가 쓴 에세이를 갖다가 추가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결국 다 싸우는 얘기예요, 엄마랑.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책을 낼 때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 컸다면은 요 책을 그 다음번에 개정판을 편집할 때는 이제 제가 그동안 엄마에 대해서 갖고 왔던 어떤 그 분노 유발 버튼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둘째 딸이고 첫째는 저희 오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사는 내내 미세하게 계속 그 아들을 우대하고 저를 차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뭔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구술 작업을 하면서 엄마가 자꾸 동계산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계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집이 좀
경제적으로 그냥 생활비를 쓰다 보면 계속 빵꾸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우리 3인 가게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인데, 그럴 때마다 오빠도 한 번씩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엄마한테 주고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엄마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땜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 10몇 년 이상을 굴러왔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오빠가 벌어다 준 돈만 기억을 하고 제가 준 돈은 목돈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일 그 큰 버튼이, 제가 결혼식 하기 전에 엄마한테 빚 갚으라면서 한 500만 원을 주고 갔는데, 근데 엄마가 그 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섭섭하지, 완전. 그래서 완전 막 제가 약간 크레이지가 해가지고 막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2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통장을 개설했던 때부터 20년 동안의 그 거래 내역을 뽑아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다 뽑아서 줄 테니까 엄마 한번 봐봐 이랬더니, 글쎄 모르겠다, 나는 왜 기억이 안 나냐 그래서 그러시는데, 근데 그게 약간 되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빠는 올려치기 하고 막 저는 막 내려치기 하고 막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막 자꾸 딸의 어떤 기여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엄마를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돌봐주고 있고 돈 이상의 뭔가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인정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막 제가 막판에는 막 에세이에 보면은 막 이제 막 들어 누워서 이제 막 진짜 지를 발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그 있잖아요. 꼭 그 자매들이 나오는 뭐 영화나 다큐에 나오면 꼭 그런 장면이 한 번씩 있거든요. 막 울면서 막 엄마한테 따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나도 내 안에 있었던 게 뭔지 잘 알겠고, 엄마는 엄마 갈 길 가, 난 내 갈 길 가야겠다. 나는 그냥 엄마는 그런 사람이고 난 나 같은 딸들 만나서 얘기 들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아주려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이 말에 약간 경기 일으킬 것 같아서 많이 그러지 않나요? 그 말을 항상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나한테도 말하지 마. 엄마 왜 나한테만 말해? 나한테도 말하지 마. 나한테도 왜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동 반사처럼.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뭐 오빠나 동생한테도 말해. 이게 아니면은 엄마 나한테도 말하지 마. 나 말하지 마. 나한테는 말하지 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좀 약간. 근데 그 진짜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맞춰서 니는 때리니까 니한테만 말하지 들고 나가서 이제 깃발에다가 써놨어요. 되게 크게 멀리서도 보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더니 어떤 여자분들 저걸 본 다음에 돌아서 그 주변에 안 오고 돌아서가, 야, 나 정말 어제도 들은 것 같아. 난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짜증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되게 홀린 듯이 오셔가지고 어머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남자분들 반응. 그래서 그때 이제 서국제에 오신 되게 오빠랑 동생이랑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은 이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오빠는 뭐 한 대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뭐 오빠 저 보더니 깃발 보더니, 야, 엄마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야? 모르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했더니, 죽어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모르지, 절대 모르지. 네, 동생은 이미 돌아서 나갔어. 어떻게 이거 그러면은 이름이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이름인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슬프고. 맞아. 그래서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는 전작보다는 좀 판매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네. 제목이 중요하다. 네, 제목이 너무 하드한 탓인지. 그러니까 약간 저도 힘들어하다가 최근에 이 제목이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근데 굉장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또래 얘기라고 느꼈거든요. 저희 또래 맞나요? 저희 40대, 30대 후반 이 정도인가 여성분들 네네. 그 딸들이 저 책을 쓴 작가님들은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2년생. 지금 30대 34 정도 아마 됐을걸요? 그죠. 92년생들. 네. 맞아.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또래가 아니고. 근데 왜 그래도 비슷하죠. 저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구나. 되게 그래서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 세대에도 통할 법한 그런 감성이긴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뭔가 계속 했던 어떤 딸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섭섭함,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감성이 지금 또 저보다 많이 어린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래서 저런 제목이 어쨌든 통용이 되고,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한데, 저는 그 구술하신 거 자체는 되게 각각이 뭔가를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겠다. 이거를 읽으면. 딸들이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네. 그렇지, 이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들이 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편집하시면서는? 이게 기획하고 편집하시면서? 일단은 기획해서 워크숍 하는 과정 자체는 뭔가 약간 이게 될까? 내가 이거를 이제 워크숍을 잘 가이드를 해서 이분들과 이야기를 잘 끝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진짜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불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하는 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저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도 젊고 딸도 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익명이고 또 어떤 분은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하셨지만 또 여전히 간접적으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뭔가 약간 그 남편이나 뭐 오빠나 남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어렵죠.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너무 날 것 그대로 진짜 다 내놓으면은 이게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나 누군가가 이 책을 다시 보더라도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으니 할 수 없다 그냥 정도로만 받아들이려고 정말 많이 깎아냈고 실제로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훨씬 더 심해요. 네,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독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그 세공을 한 게 이 정도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언제나 상상 초월한 언제나 픽션이 논픽션을 능가하고 그죠. 사실 저는 이게 논픽션과 픽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뺐는데 아무튼 그런 편집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화도 나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 딸의 얘기 왜 이렇게 막 짠하고 눈물이 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 왜냐하면 다 빌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빌런.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한편으로 뭐 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이게 참 가부장제가 문제다 진짜. 그러니까 막 아빠 욕을 막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괴로운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문제여서 이게 뭔가 문제다 그냥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문제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대학교 와가지고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왜 이렇게 아빠들이 비슷하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내 친구들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의 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기에도 또 나 같은 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확실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진짜 가부장제의 폐해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유해한 남성성을 그 시대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게 집안에서 굉장히 극대화해서 드러나잖아요. 자기보다 이제 약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군림하고자 하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뭐 정서적으로도 뭐 육체적으로도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너네 집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게,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우리 집 얘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밖에 알려지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네. 우리 집이 창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딸들은 확실히 정확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엄마의 탓이 아니고, 이거는 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약간 정희진 선생님이 쓰신 아주 친밀한 폭력을 거의 약간 새벽마다 편집하면서 경전처럼 계속 뒤적이면서 그래 맞아, 다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구술을 통해서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인 경우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돼버린 처음에 몰랐을 수도 있어도 각자. 그래서 각자 그 구술하신 분들, 그 작가님들, 그러니까 어머니들 말고 따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좀 과정에서 그것도 궁금한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에 작가님들을 모집을 할 때는 다 제가 원래 좀 아름아름 알고 있던 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사연들을 알고는 있었고, 그래서 이 딸들이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딸들도 뭔가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미리 알고는 있었으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었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워크숍을 진행할 때도 이제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할 나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들어보기 전까지는, 펼쳐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게 심해 탐사랑 무척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막 가보니까 엄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도 힘들고 본인도 괴롭고 해서 이제 중간에 몇 번 그만둘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걸 이제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워크숍은 5명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5명이, 저까지 합쳐서 6명인데 6명이서 모이면은 그 녹취록을 듣고 와서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사실은 되게 서로를 격려를 많이 해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같이 욕도 해주고, 약간 집단 자조 모임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렇죠. 도저히 엄마 이야기를 듣고 소화하고 다시 그걸 뚫고 나갈 그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의 약간 시스터가 되어주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은 딸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딸들이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줌으로써 뭔가 엄마의 뭔가를 치유해주고 싶다, 하고 내가 엄마의 삶을 구원해주고 싶다, 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떤 목소리가 억눌려 왔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책의 끝에, 이 프로젝트의 끝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한 문장으로 좀 한 문장으로 쓰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를 위해서 같이 달려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엄마랑의 관계는 뭐 해결하려고 해봤자 잘 안 된다. 왜냐면 뭐 그냥 또 엄마의 몫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책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엄마의 몫이 있고 또 나의 몫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네. 그래서 저도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도 그렇고, 니는 딸이니까 니한테만 말하지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엄마라는 사람의 문을 갖다 살짝 열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같이 여행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냥 문 닫고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쵸.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딸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가 엄마한테 더 얽히기 위함이 아니라 엄마랑 좀 더 정확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도전했으면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예.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는 내가 알고 있었던 혹은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림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자기 고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엄마가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수동적인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와의 관계에서 뭐 많이 희생하고 뭐 이런 엄마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약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그 속에서도 그분은 선택을 되게 나름 해오셨고 자기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고, 약간 그런 것도 저는 느껴가지고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다. 근데 작업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딸들이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매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딸세포의 작업은 좀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인지 뭐 그 사실 올해쯤 되면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또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예정 중이던 책이 지금 약간 난항을 겪고 있어서 뭐 어쨌든 여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내년에도 출간 계획이 정확치 않습니다. 올해도 신간 계획이 없어. 네. 한번 쉬어도 되죠. 한 해도 왜 쉬어도 되지. 아니 근데 보통 일에 나오면은 막 출판사 대표들은 막 이렇게 뭐 출판사 대표 작가할 때 뭐 이렇게 출간 계획이 막 주주주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데 저는 이제 구술생에서 작가로서 네네. 다른 출판사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계신가요? 네, 그건 이제 광주에 살고 계시는 어떤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이제 1950년대 그 6.25 전쟁을 어떻게 겪어내셨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새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읽게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 구술사의 매력은 뭔가요? 근데 제 대표님한테. 저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쟁터에 가고 네, 싶다. 전쟁터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조지 오웰인데 그 조지 오웰이 그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가지고 카탈로니아 참가를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한테는 왜 전쟁을 갈 수 없는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 시험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멀리 전쟁을 못 가도 이 국내에서 터지는 전쟁 같은 어떤 사건, 사고에 가가지고 내가 좀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들의 삶이 전쟁터였던 거예요. 전쟁이 여기. 전쟁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그래서 구술생애사 작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굉장히 평범한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 사람이 겪어낸 고난과 분투를 듣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반드시 사람은 이러해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약간 하는 그런 성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성이. 그런 게 하나둘씩 깨어져 나가면서 약간 이해하는 틀이 좀 약간 넓어지는 것? 그것이 구술생애사가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도 쉽게 사는 삶은 없고 모두의 삶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어떤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좋고,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도 좀 많이 이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술생애사의 매력까지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늘 얘기를 그래도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출연해 보시고 그러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얘기를 충분히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대본을 분명히 주셨는데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서 나름 뭔가 흐름으로 오긴 했거든요. 네. 그런 거겠죠? 괜찮겠죠? 나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또 하고 가는데 편집 어떻게 하실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 아니요, 잘 얘기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너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제가 지금 화면을 갖다가 어떻게 쳐다봤는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또 보시고 마지막으로 계획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네. 다음에 우리 애미한 언니들 또 네. 방송에 종종 나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불러만 주시면 뭐 언제든 재밌게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애미한 언니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매우 뚝딱거린 것 같은데. 아니요.